뭐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5% 10% 빠지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엔트리 포인트는 제공된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긴 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저는 좀 보통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 상황에서는 채권 시장의 시그널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뭐 침공 러시아에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증시가 막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늘 새벽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한마디 때문에 또 주가 나스닥이 또 급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로 좀 벗어나 있어야 되느냐 팔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 요동을 치는 게 이렇게 보면 그 투자 심리가 그죠. 약해서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그런 얘기를 씁니다. greed and fear. 그래서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이제 증시라는 게 인간의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된 그러한 그 마켓플레이스니까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돈도 빌려서 하고 레버리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죠. 실제 올라가야 될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지금같이 장이 꺾여서 불안할 때는 노이즈에도 막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외국 데이터인데 과거 한 5, 60년 사이에 큰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뭐 아프간 침공이나 9.11 테러 사태 이런 거 포함해서 큰 지정학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전 세계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그래서 보면 예외 없이 당장 그 사건이 전개되고 나서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주가가 빠지지만 한 달, 세 달, 6개월, 12개월 후에는 주가가 다 예외 없이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주식을 내가 갖고 있거나 그거를 지금 눈여겨보는 게 있으면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5% 10% 빠지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엔트리 포인트는 제공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약간 명분의 싸움이고 우리랑은 큰 상관이 없고 미국 물론 이제 에너지 그렇죠. 시장에는 좀 영향이 있을 텐데 뭐 지금 뭐 중동 국가들이 가스를 더 공급을 하겠다, 뭐 석유를 더 생산을 하겠다, 뭐 그래서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더 매니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큰 세계 경제의 펀더멘털을 바꿀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서 주가가 약간 많이 빠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되면 제 생각에 되게 좋은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그 미국 이제 얼마 전까지 있다 오셨으니까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문제, 뭐 월마트에 물건이 없다.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물류 대란?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 보니까 매대가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저도 미국을 가는 이유가 이제 저희 애들이 둘 다 미국에 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가족 보는 것도 있지만 산업시찰 측면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뭐 부지런히 여기저기 뭐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다녀본 월마트, 홀푸드는 아마존의 그 자회사 슈퍼마켓, 코스트코, 뭐, 월그린 다 가보면 매장이 다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기자가 뭐 어디 가서 본인이 찍은 이제 약간 침소봉대한 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를 극복한 것은 큰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비용을 치르고 미리 선취매를 아니면 배를 구하고 그래서 다 극복을 슬기롭게 다 했는데 월마트 실적이 어제 발표됐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영업자들, 작은 회사들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큰 회사들은 뭐 비행기를 실어 날르든 아니면 배를 뭐 입도선매를 하든 그래서 다 극복을 해서 큰 문제는 아니었고 다만 미국은 워낙 경기가 지금 좋아서 진짜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을 가든 슈퍼마켓을 가든 아니면 상점을 가든 거의 예외 없이 사람 구한다. 그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급여를 보면 이제 미국의 최저임금 주마다 다 틀리지만 팬데믹 전에는 $15 정도 주면 상당히 괜찮은 시급이었습니다. 단순 업무를 하는데 근데 그게 18불, 20불로 오르고 한 20% 이상 오른 거죠. 그러고도 사람을 못 구하니까
아마존 같은 데는 홀푸드에서 이제 카운터에서 이 체크아웃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짐 정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인하면 즉시 1,000불 보너스를 주고 연말에 추가 상여금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물건 사면 20% 할인. 그러니까 되게 혜택이 많은 거거든요. 의료보험도 주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내걸어야지 아마존 같이 큰 기업도 이제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래서 아마 하여간 여러 가지 너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인플레가 7%를 넘어가는 것 같고, 뭐 이제 꺾이겠죠, 올해 언제. 그렇죠. 근데 국내는 우리가 그렇게 타이트한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 인플레가 이제 3%라 그러는데 오늘 아까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라디오에서 차관 주재 회의에서 지금 물가 비상 대책 회의한다는데 3% 가지고. 3% 갖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죠. 취직하기가 그렇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데, 근데 실제 지금 하여간 인플레가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은행에 예금을 하든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큰 변화가 없으면 실질적인 소득, 투자 소득은 감소를 계속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 하여간 빨리 잡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때 보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도 그렇지만은 고용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목표하는 데까지 안 왔다 하더라도 일자리는 넘쳐나는 거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은 이제 초이스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월마트에서 좀 단순한 짐 나르는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코로나 좀 걸리기도 싫고, 그다음에 우리 애가 둘인데 학교가 휴학을 해서 애를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재난지급 수당을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자들이 또 계속 생기니까 그렇죠.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일들이 있지 않나. 이제 지금 최근 이제 제일 사람 구하기 어려운 게 식당의 웨이터, 아니면 주방에서 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든 일이고, 그다음에 뭐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워낙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데가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이제 그럽니다. 예. 네. 이러한 일자리들 물류와 관련해서 운전사가 됐든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단순 그런 서비스직이 됐든 이러한 거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반이민 정책, 이것이 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 정책도 좀 크게 손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증시의 어떤 상승의 시그널이 되는 거 아니냐.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 큰 나라기 때문에 대형 트럭이 운송에 가장 큰 역할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트럭을 모는 분이 뭐 통계에 따라서 300만 명이다, 700만 명이다, 엄청 뭐 많네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일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미국이 평균 연 수입이 한 6만 불이라 그럴 때 트럭 운전사들이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무 조건이 좀 어렵죠. 뭐 그렇죠. 5,000km를 횡단을 하거나 미국을 이제 그런 일자리 그런 이제 일의 강도가 좀 세니까 사람 구하기 어렵고, 아까 식당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일자리가 또 생기고 급여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일자리를 찾는데, 뭐 바이든은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칼라는 친이민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미 트럼프 때는 실리콘밸리가 엔지니어랑 과학자, 이민 온 사람, 유학생 뽑는 것도 좀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걸 먼저 이제 좀 풀어주는 것 같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러한 이민 아니면 그런 다양한 인종을 받아서 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런 웰컴하는 그런 오픈 정책으로 가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그런 칼라죠. 예. 그렇다면은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시작이 됐지만 전부 각자 뭐라 그럴까요? 각자 도생이라고 하나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글로벌라이즘이 이제 좀 깨진 어떤 상황 아니었나. 이러한 것들이 다시 봉합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글로벌 시대가 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진 않을까라고 좀 긴 호흡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되면서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엄청나게 좋은 괜찮은 물건을 싸게 공급을 해서 그게 약간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전 세계 호황, 그다음에 중국이 큰 소비국으로 또 생산국이자 등장해서 그게 좋았는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각자 자국 그 로컬라이즈 하는 거. 이제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뭐 유럽은 그렇죠. 유럽대로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라. 일본은 일본대로.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대표적으로 다 우리 나라 와서 공장 지어라. 이제 그러는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고 그거는 그렇죠. 이제 정가가 돼서 아무래도 과거 10년, 20년과는 다른 인플레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뭐 또 이 정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기업들은 지금, 탈글로벌화에 지금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격 전가력이 있는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애플 같은 데는 끄떡없죠. 그냥 브랜드 애플 파워가 있는. 아이폰 가격 계속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뭐 P&G 같은 데들 미국의 그 생필품 만드는데 뭐 이런 데들은 계속 가격을 올리면서 기업의 가치를 유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들은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좀 더 심화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리오프닝주, 뭐 여행주가 됐든 항공주가 됐든 뭐 여러 이제 소비 관련주들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으니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 이러한 리오프닝주의 상승 이런 분위기는 더 길게 갈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또 변이 코로나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게 없다고 치면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잡히는 방향으로 우리 이제 보통 생각하는 대로 가면 리오프닝 미국은 원래 한번 열었다 다시 지면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뭐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리오프닝이라는 게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전통 기업들이거든요. 뭐 항공사, 호텔. 근데 이런 데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지난 20, 30년을 보면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산업이 아니고 기본 트렌드 라인은 평평한데 여기서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좀 올라와서 여기서 어느 정도 주가는 더 올라가겠지만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빅테크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닝주 중에서 물론 항공주 이런 거는 이제 들고 있거나 사면 몇 달 후에 아마 팔아야 될 겁니다. 구조적으로 쭉 올라가는 회사들은 그렇죠.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아주 뛰어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집단, 그 다음에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진 에어비앤비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작년에 저희 집사람하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여름에 60일 묵고 겨울에 40일 묵어서 1년에 100일을 에어비앤비에 묵고 하여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좋은지 파워풀하고 편리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특히 그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 IT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 에어비앤비는 구조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회사여서 그 경기순환적으로 봐도 부킹이 뭐 올해 되게 좋으니까 주가 모멘텀이 좋을 거고 최근에 주가 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기존 호텔들을 대체를 할 테니까 그런 면에서 장기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에어비앤비를 전통 산업보다는 좀 좋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긴 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저는 좀 보통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한국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는 그런 그 여행사 예를 들면 뭐 하나투어가 됐든 뭐가 됐든 실적이 없는데 적자가 막 1,200억씩 나오는데 아직 뭐 앞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하고는 펀더멘털적으로 틀리다. 네네. 그런 곳에 가야 된다 이 말씀으로 네,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의 장세 이게 워낙에 변동성이 막 크니까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거를 약세장으로 봐야 되냐? 약세장 시작되는 약세장의 어떤 시작 부분 아니면은 조정장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조정, 커렉션의 개념을 더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뭐 거의 20% 가까이 빠져서 베어마켓 약세장 근처에 갔고 미국은 S&P 기준으로 한 10%
고점 대비 빠졌으니까 이제 조정장인데 일부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GMO의 그 그레이엄 그 CEO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미국 회사 했을 때 저희 고객이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아니면 국내에서도 뭐 일부 좀 오래 하신 그 이코노미스트 출신들이 근데 이런 분들은 3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약세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지만 아니면 언제는 맞추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마이크로 레벨에서 기업의 산업의 변화를 잘 모릅니다. 경기순환 사이클만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한 결국 근데 주가라는 것은 경기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게 아니라 변화, 혁신, 이제 그런 거가 더 파워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뭐 주가는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당분간 몇 달 동안은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주가가 추가로 뭐 20% 더 하락해서 아주 힘든 그런 약세장으로 빠져서 뭐 이제 회복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러한 변동성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버텨야 될까? 뭐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의견도 있어요. 혹은 일부 뭐 20-30% 정도를 좀 박스권 이렇게 올라오면은 팔고 또 내려가면 또 사고 이렇게 하면서 평단을 좀 낮추는 뭐 전략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헤지펀드를 또 운영하셨었으니까 헤지펀드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이러저러한 어떤 이슈들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관리할까? 그게 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펀드마다 틀린데 아마 이제 풋옵션을 좀 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이제 헤지 펀드를 하면 프라임 브로커가 있죠. 뭐 골드만이건 모건 스탠리면 그래서 내가 시장 전체 리스크를 헤지를 하든 아니면 업종을 하든 그래서 이제 그 풋옵션을 그렇게 스트럭처를 파생 상품을 짤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비용을 좀 지급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소로스가 리비안을 사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조 원을 물렸다. 근데 물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이제 2천만 주 그러니까 한 2조 5천억을 사서 주가가 40% 빠졌으니까 딱 1조 원을 평가손을 지금 기준으로 봤는데 이제 소로스는 제가 메릴린치 있을 때 저희 팀에서도 아시아 쪽은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할아버님이 90세시니까 워낙 잘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좀 물려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또 못하니까 본인이 다시 뺏었습니다. 한 6, 7년에. 그래서 본인이 다시 해서 다시 퍼포먼스가 좋아졌는데 여기는 스톡 피킹을 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보고 아마 그래서 전기차 테마를 보고 사신 것 같고 리비안을 뭐 세게 종목을 이 회사가 뭐 몇 배가 된다고 해서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언론이 약간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은 못 본 게 샀다는 것만. 먼저 샀고 반대편에 아마 해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해지가 뭐 테슬라를 숏을 했든 루시를 했든 그러니까 해지를 해서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것을 숏을 쳤어도 리비안이 워낙 많이 빠져서 손해는 좀 봤을 텐데 단순히 리비안이 주가가 40% 빠졌으니까 2달 사이에 1조를 깨먹었네. 그거는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 왜냐하면 고수의 그런 그렇죠. 그냥 특징 그게 단순히 사진 있거든요. 않았을 거다. 예. 근데 하여간 그런 분도 이렇게 뭐 물린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죠. 근데 개인 투자가에 따라서 매매를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계속 조금씩 매매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주가의 바닥과 고점을 시장도 그렇고 개별 종목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지나고 나서 작년에 9만 6천 원이 고점인지 알았지. 그때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뭐 저도 몰랐죠. 예.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내가 있는 종목의 펀더멘털을 계속 체크하고 이제 4분기 실적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계속 좋구나.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아니면 애널리스트 얘기를 보면 성장성이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하면 뭐 조금 손해를 봤어도 기다리면 되니까요. 주가는 기다리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좋은 회사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어프로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매매를 잘하는 분들은 뭐 일부 좀 치고받고 하면서 매매를 해도 뭐 재미있게 또 트레이딩 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주린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헤지 방법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투자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기다리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단말기를 보고 내가 단기적으로 오늘 주가가 2% 빠져서 그거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그 회사 실적이 나왔으면 한번 뭐 10분이라도 좀 실적을 읽어보고 경쟁사는 어떤 실적을 냈나,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 자료 같은 게 요즘 네이버에도 다 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읽어보고 뭐 어려우면 또 사람들 요즘 주식도 많이 투자하시니까 친구들, 지인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뭐 그다음 유튜브 뭐 815 같은 것도 들으시면서 실력을 쌓는 게 좋은 길이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투자할 때 그 양방향 이렇게 했지 하는, 그러면서 수익을 어떻게든 절대 수익을 챙기려는 이러한 방식을 개인들도 따라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결국은 장기 투자네요. 보통 저희 개인들은 그냥 그런 헤지펀드를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증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모든 일에는 징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시그널. 다시 우리 2020년 뭐 이런 어떤 그 상승장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할 만한 상황, 어떤 것으로 시작이 될까요? 어떤 분은 뭐 그 금리 인상이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 상황에서는 채권 시장의 시그널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10년 미국 국채 금리가 2%를 돌파를 했죠. 네. 뭐 어제 오늘은 다시 내려왔지만, 그래서 연준이 2분기에, 그러니까 3월 달에 올리고 2분기에 올해 금리의 그 방향성, 그다음에 자산 매입을, 아까 이제 대차대조표 자산 채권을 이제 팔 거에 그런 시그널을 줄 텐데, 이제 그걸 보고 주가나 채권 시장이 불안해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올해 어떻게 보면 바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상반기가 오히려 확실히 바닥이고 하반기가 조금 상승하는 리스크, 그러니까 상반기는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고, 하반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면 좀 가볍게 채권 시장이건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뭐 작년처럼 주가가 미국이 뭐 27%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 기업 이익이 지금 컨센서스가 한 8%, 내년도 뭐 한 5에서 10%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 그 정도 올라가는 주가.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하반기에 좀 만회를 하면 뭐 똔똔 잘해야 될 수 있는, 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과거 3년 같은 주가는 올해 내년에는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채권 시장이 불안해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안해하는 징조가 그 지금 말씀하신 10년물 미국채 금리 2% 넘어간 거, 이게 내려가는 거 혹은 올라가는 거, 어느 쪽 사이드가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좋으신 질문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월가 전문가들 얘기가 뭐 골드만도 그렇고 10년 국채 금리가 연말에 2.25%, 골드만은 이제 그렇게 딱 찍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1.95, 뭐 2%니까 여기서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상반기에 수급이나 이러한, 아니면 또 채권 시장도 헤지펀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한번 또 다시 한번 뛸 때, 이제 그런 면에 그때 이제 뭐 셀러프가 나오면 이제 좀 주식을 저렴하게 사고 바닥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 오히려 2% 지금처럼 다시 한번 급등하는 어떤 상황이 그런 왔을 상황이 때 아마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그 신호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닥을 다지는 신호로 봐야 되는 거군요. 긍정적인 신호.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3월에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좀 시그널을 주면 그때가 바닥이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그 빅테크랑 테크놀로지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비워놔서 지금 좀 가벼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큰 반등은 아니지만 2분기에 좀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라고, 저희 옛날에 동료였는데 아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3월에 단기 저점이 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잘 맞추는데, 그런 의견도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역시 그 헤지펀드도 직접 운영하셨고 해외 그 증권사들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리 그 일어나는 그러니까 글로벌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